이번 시간에는 탐사 저널리즘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탐사 저널리즘이 언제 어떻게 발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언제요? 뭐야? 이거 네. 너무 뭉뚱그려져 있다. 그러게요. 사실 잘 모르시죠? 네. 사실 탐사 저널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했던 초기의 형태는 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취재됐던 알지. 과정들이 탐사 저널리즘의 어떤 효시, 표본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1972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이제 기자가 닉슨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이제 파헤치는 과정에서 탐사 저널리즘의 힘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72년도에 그게 시작됐으면 한국은 언제쯤 이게 시작된 겁니까? 1980년대 들어서 이제 미디어 환경이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탐사 저널리즘도 다양해졌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의 부패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늘어났고 이 탐사 저널리즘의 초석을 다지게 됐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이 신문사에서도 탐사 저널리즘이 본격적으로 정착됐습니다. 이때부터 방송에서도 이제 PD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PD 수첩 그니까요. 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중합니다. 뭐 추정 60분 이런 거. 추정 60분 그랬어. 그런 오. 보도 저널리즘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말씀하셨던 두 가지 프로그램 역시 현재도 계속 방영 중인데 그때 PD 저널리즘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MBC의 PD 수첩은 1990년에 이제 첫 방송이 됐고요. 그다음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역시 1992년도에 첫 방송이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이 훌쩍 넘은 거죠. 와, 요즘 뭐 이렇게 오래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나요? 진짜 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힘인 것 같네요. 진실의 힘 아닐까요? 진실의 이미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흘러가는 역사를 좀 더 보면 1990년대 그렇게 PD 저널리즘이 흥하다가 IMF가 오면서 탐사 저널리즘도 조금의 위기를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IMF 때는 전 국민적으로 대란이 났었고 그때는 당장 내일 먹거리, 내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새로운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내일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탐사 저널리즘 역시 그때 조금 위축이 됐었어요. 맞아.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는. 그렇죠. 뭐 사회 문제가 지금 문제가 내가 남 아니지. 걱정하고 남 그거 볼 때야 지금 우리 자기가 가족 얘기를 살아야지.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IMF 금목이든 뭐 어찌됐건 그 역경을 뚫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탐사 저널리즘을 뭐 즐긴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접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때를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IMF가 저희가 너무나 역동적으로 극복을 하게 됐었고 그렇죠. 그 과정에 들어서 PD 저널리즘보다는 기자가 직접 탐사를 해보는 건 어떤지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 저널리즘, 기자 탐사가 조금 더 보편화됐다,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게 그 시기쯤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 10여 곳에서는 이 탐사 보도팀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인데 네. 보통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언론사나 이 방송사 10여 곳 같은 걸 기준으로 뒀을 때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의 수가요? 아닙니다. 탐사 보도팀, 팀이. 자체가. 직제 팀이 그렇게 따로 꾸려져 있는 경우가 아직은 50% 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탐사 저널리즘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미국의 어떤 정서, 이 한국인의 정서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도 다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화도 아직 다르고. 언론사의 발전 과정에서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거에 탐사 저널리즘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한국 탐사 저널리즘의 주제별 이용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언론진흥재단 자료인데 정치면이 가장 많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3.68점, 5점 만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범죄 경찰이 그 다음이고 정부, 경제산업, 사법, 경찰, 검찰, 이제 환경, 건강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자가 탐사를 하든 PD가 탐사를 하든 관련된 보도를 보게 됐을 때 정치나 사회 분야가 가장 많죠. 그렇죠. 예, 악역이 좀 정확하게 특정이 돼 있으니까 그쵸. 보기도 편한 것 같기도 사회 하고. 범죄도 그렇고. 맞습니다. 한국 저널리즘의 특성상 아무래도 정치나 사회면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그렇다 보니 관심도도 거기에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경찰 관련된 취재가 검찰이나 사법보다는 좀 더 많은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취재도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거죠. 아, 그렇구나. 열려 있는 게 많구나. 네. 그렇구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미 재판 단계로 간 거보다는 아. 사건이 터졌을 때 아까 네. 말한 시의성 부분도 담보가 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흥미성 이게 터진 지 얼마 안 됐고 말 그대로 뉴스니까 관련해서 흥미성이 훨씬 더 많이 담보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사 보도라고 하면 뭔가 정치, 경제 이래서 좀 더 어렵게 다가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치나 사회 분야에 조금 치중돼 있는 게 아직 탐사보도, 한국 탐사보도의 한계점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전이 좀 더딘 이유는 이제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제가 조금 이제 축약돼 있는 것도 맞지만 크게 보면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먼저 외부적 요인 보면은 요새는 근데 이게 꼭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방송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 통제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요. 신문 매체 같은 경우는 특히 광고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 자본 권력이 얼마나 통제 요인으로 작용하느냐가 큽니다. 탐사 보도의 핵심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것을 끄집어내서 약자의 대변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못하게 되게끔 하는 어떤 작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속보 중심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좀 핵심적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소위 말한 백화점식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식? 보도가 뭘까요? 1층에 명품 팔고 뭐 이런 건가요? 3층에 스포츠 팔고? 백화점. 보도는 근데 좀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지? 백화점식? 다 때려받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 한 보면 신문 같은 거 보면은 한쪽 사회부 시작하면 넘기면은 정치, 넘기면 뭐 이거 그런 다 건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오, 오늘 좋은데요? 뭐야? 오. 뭐야? 왕기 씨한테 대본 누가 줬어?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오. 이제 여러분 백화점 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네. 보통 1층 딱 들어가면 뭐가 있죠, 보통? 화장품, 맞아. 명품. 화장품, 명품. 명품이나 가죽 뭐 이런 화장품이 거죠. 있고 층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보통 저층에 여성 의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출과 직결되는. 그리고 여성 의류를 넘어서서 그 위에는 보통 뭐가 있죠? 남성 의류가 있죠. 남편들 거. 네. 남성 의류가 있고 거기 꼭대기 부분에는 스포츠 관련된 거나 가구나 가전이 있다든지 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끄덕이셨잖아요. 네네. 백화점을 이런 식으로 층마다 어떤 걸 매치해서 자기들의 매출을 극대화할지를 이제 포지셔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통 일면, 신문의 일면이나 방송 뉴스의 첫 꼭지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사회가 많습니다. 많죠. 정치 이슈가 많을 때는 정치가 일면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회면의 이슈가 되게 뭔가 살인 사건이 크게 났다든지 그렇죠. 그런 유형차 사건이나 네. 그런 거 있을 때는 일면이 사회부 뉴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정치 사회가 왔다 갔다 할 뿐 보통 꼭지의 초반 부분을 다루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막 월드컵 4강 가야지 이제 스포츠 딱 앞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식으로 시의성이 그때는 중요하다 보니까 네. 월드컵이 있을 때는 당연히 월드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정치 사회가 나오고 경제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스포츠 하고 끝나는 경우가 보통 방송 뉴스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틀이 짜여져 있는 것들이 백화점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스포츠까지 전반을 아우러서 오늘 하루 있었던 거를 A부터 Z까지 설명해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보도 관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면은 탐사 보도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없죠. 탐사 보도가 1, 2분 내에 보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딱 담보해 줄 수 없는 게 아직까지의 제 현실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미리 뉴스를 다 바로바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예. 관심 있는 분야만 본다든지. 근데 그걸 꼭 저녁에 정리해 줘야 될까에 대한 이제 요즘에 이제 언론사나 방송사의 고민거리가 이제 백화점식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걸 좀 버리고 탐사 보도를 살릴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엄청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의 보도 형태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변화에는 진짜 많은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럼 머리 가름 하나 바꾸는데도 아유, 진짜 얼마나 떨리는데. 맨날 고민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에서는 보도를 하게 됐을 때 끔찍하다. 뭔가 우리가 지는 느낌이 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런 책임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쉽지 네.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아무래도 탐사 보도면 뭘까요? 대부분 다 어떤 하나의 진실을 찾아서
사회적 강자를 향해서 뭔가 보통은 약자를 대변하는 보도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수반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위험, 리스크가? 감당 그런 책임, 느낌. 그럼 책임. 감당 뭐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법적 책임. 아, 책임이지. 법적, 그렇죠. 책임이지. 맞습니다. A들과처럼 사과를 하면서 해명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적 제약을 걸거나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무고죄. 네. 뭐 그런 걸로. 아니면 진짜 또 무서운 게 있어. 사실적시. 네 말이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부끄럽게 됐어. 이런 것도 있잖아. 사실적시 좀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적시나 뭐 아니면 허위 사실이나 그렇죠. 명예훼손을 걸었을 때 기자 해당 취재 기자나 언론사가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 과정을 이제 어필하는 거, 그러면 취재 과정을 다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취재원에 대한 이제 기밀성이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맞아. 핵심적인 건데. 이름을 걸고 또 하기도 해서 그렇죠. 뭔가 보복성으로도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건 다 사명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외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도 있다는 얘기인데 내부는 또 어떤 장애 요인이 있습니까? 내부적 요인이 조금 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병폐가 더 심하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어머나. 이 내부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방송사나 언론사 같은 경우 조직 내부 구성상 아직까지는 정치부나 사회부에 있어야 출세한다. 아 맞아. 라는 그런 관행적인 부분이 조금 위로 없잖아 있습니다. 승진 아. 같은 거. 승진 못 참지 또. 그렇죠. 센 어떻게 분들 또- 상대하니까. 어. 아무래도 이게 절대적이라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데가 많은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정치나 사회 분야에 포커싱을 맞춰서 탐사 보도도 하지만 이왕이면 정치부로 가거나 이왕이면 사회부로 가서 거기서 오래 몸담고 싶지 탐사 보도 팀에 오래 있고 싶다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와. 진짜 이게 한국의 탐사 저널리즘의 어떤 장애 요인들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발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 협업입니다. 협업.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전문가와의 협업 키워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좀 뭔가 사진 한 장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지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한데? 로딩이 아직 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아, 맞네. 중간에 안 네. 보여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에 있는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온라인 지도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흰색 박스식으로 뭔가 갑자기 오류가 났거나 네. 로딩이 덜 된 것처럼 표시가 돼 있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네, 바이두에서는 중국의 주요 전략 시설들을 이 보시는 것처럼 빈 공간으로 블랭크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지도를 주요 전략 시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인 거죠. 근데 어. 이거를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이 볼 수 없게끔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흰색 빈 공간에 이제 처리된 곳 중에 많은 곳들이 이제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신장 지역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머나. 당시 신장 지역에 이제 1,200여 개 정도의 구금 시설이 있다고 알려만 졌는데, 네. 근데 실제로 확인했을 때 100개 미만으로 아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구금 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럼 다 어디에 있을까? 그럼 그 구금 시설을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구금 시설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하나의 민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아직까지 좀 자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더라. 중국어를 안 쓰고 소수민족어를 쓰게 됐을 경우에 뭐 정기 공봉으로 수용자들을 학대한다든지 지금 그래서 몇 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인권 유린적인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천여 곳의 구금 시설을 찾아야 이만큼이나 인권 자행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방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했을까? 바로 미국의 버즈피드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버즈피드? 아니, 그건 단체입니까? 맞습니다. 언론사 이름입니다. 아, 오. 그러면 그 언론사가 중국 남의 나라 들어가서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왜 뛰어든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탐사 보도의 협업의 묘미가 드러납니다. 이 버즈피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에 허핑턴 포스트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직접 이제 만든 이제 온라인 바이럴 콘텐츠 기업 회사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하나의 모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탐사 보도 등을 다루는 매체인 버즈피드 뉴스를 신설해서 실제로 이 바이두의 이런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제 인권 유린이 되고 있는 이 시설들을 직접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뉴스를 하는 기자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특파원뿐만 아니라 건축가이자 공간 정보 분석가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상당한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건축가이자 이제 공간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 이제 500만 개에 이제 달하는 중국 국가 전략 시설을 찾아냈고요. 되게 많죠.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산업 시설이나 군사 지역 시설은 뺐습니다.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 구금 시설인 것들만 가려내는 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강력한 검열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검열이 머리가? 강력한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네. 이제 그 해당 지도를 보면은 네. 흰색으로 블랭크가 쳐져 있었죠. 그쵸, 그쵸. 힌트를 주는 거구나 아. 약간 느낌. 검열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미국의 구글 어스나 이제 네. 지도나 다른 연구기관의 지도를 이제 다운받아서 그거와 바이두의 지도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0여 개가 넘는 이 구금 시설을 찾아냈고 이 구금 시설 현황을 인포그래픽을 이제 이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시청자나 구독자들한테 전달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 퓰리처상 국제 보도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왔습니다. 이야. 국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의도치 않은 협업이네요, 바이두는. 맞습니다. 기자뿐만 아니라 전문가까지 협업해서 이제 이뤄낸 굉장한 성과라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힘을 합치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전문가만 협업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뭐 현장에 있는 그 뭐 동네 아저씨들도 그 동네에 또 전문가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전문가만 협업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시민분들 역시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걸 이용해서 오. 일반인들이 집단 이제 지혜를 활용해서 협력을 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블로그 신문인 허핑턴 포스트에서 미국 전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의 경기 부양 정책에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를 자랑하거든요. 1,400페이지가 넘습니다. 많다. 이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올려버렸습니다. 와. 올리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찾아달라고 독자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300명이 넘는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다,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다, 이런 거를 기사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 그렇지. 왜 방구석에도 전문가가 있단 말이야? 그럼요. 진짜.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이 크라우드 소싱을 이용해서 탐사 보도를 수행하는 곳은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 바로 민간 탐사 저널리즘인 이 프로퍼블리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줬습니다. 야, 좋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랑 비슷한 거는 데이터를 오픈한다는 거. 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공개해서 더 많은 정보를 또 수집하고 또 시민 기자들이 또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직접 탐사 보도에 참여한다라는 표능감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선순환 구조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땅덩어리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민 기자들과 함께 대처해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탐사 저널리즘이 굉장히 보편화될 수 있는 하나의 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모두 특파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인 특파원. 네. 뭐 그런 택시 거죠. 기사님들 아니면 뭐 또 어디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는 지금 차가 굉장히 막히고요. 이게 약간 어느 정도의 그 보도의 협업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네요. 뭔가 미국에서 저렇게 다각도로 좋은 협업의 예를 보여줬으니까 네. 한국도 이런 식으로 좀 협업을 하면 충분히 탐사 보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직 근데 한국 탐사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나의 언론사나 하나의 방송사의 하나의 팀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팀끼리 협업을 하느냐? 그렇진 않죠. 보통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허허 그 우리 안에서도 언론사, 우리 방송사 탐사팀이 이걸 보도했어 라는 거를 단독이라는 걸 붙여서 나오기를 원하죠. 더군다나 아까 미국의 사례처럼 우리가 이걸 취재를 하고 있는데 좀 도와줘 라고 해서 그 정보를 오픈한다? 아직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걸 취재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방송사나 언론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언론사나 방송사도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독 경쟁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의 언론사 안에 하나의 팀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 좀 전문가나 시민과 협업을 해서 좀 이룰 수 있다면 한국 탐사 저널리즘이 좀 더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 여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탐사 저널리즘의 개념, 성격, 그리고 한계, 발전 방향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뭔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탐사 저널리즘. 사실 오늘 저는 이 강의에 앞서서 좀 걱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주제 자체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거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탐사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래도 그냥 마냥 한 건 아니야. 조금 더 이제 이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주는 것도 네.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게 탐사 저널리즘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한 방송이고 프로그램이잖아요. 사람들 국민들이 알 권리. 근데 저런 탐사 저널리즘이 더 발전될수록 더 잘 사는 나라, 그래, 우리 안전한 생활이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모여서 한국 탐사 저널리즘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 보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질의 탐사 보도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탐사 저널리즘에 대한 발전 방안과 미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멋있다!